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폴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민의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까지 발동을 했는데요. 일본도 중국 발언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의 실체와 경제적인 파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걸 느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느 때와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저도 느끼는데 외교 갈등이 있는 건 언제나 있었는데 이게 민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일본 가지 마라, 일본 자제령, 여행 자제령, 유학 가지 마라 이제 자제령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인이 일본을 방문한 통계를 봤더니 740만 명이에요. 이게 3분기까지 올해 들어서 네. 1위. 중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제. 네. 근데 관광, 유통 이런 게 다 이제 포함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 과거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제 관광 산업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네. 금방 말씀 주셨다시피 일본의 그 여행객, 일본으로 찾아오시는 여행객의 숫자를 좀 봤더니 1월부터 이제는 9월까지 통계를 봤더니요. 역시나 중국인 분들이 이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 여행객이 한 25%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막힌다 그러면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비한 금액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 소비한 금액이 1월부터 9월까지 1조 한 6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본다 그러면 15조 4천억 원 정도 된다 하고요.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2조 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조 원 정도가 이제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막대한 관광에 이제는 파일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광객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는 시장에서 가장 일본에서 걱정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바쿠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대량 폭발적으로 사시는 분들 이런 어떤 구매층이 사라진다. 큰 손이죠. 쇼핑 큰 손. 맞습니다. 그래서 바쿠가이라고 보통 일본어로 얘기하는데 큰 손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이제는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 경제연구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얘기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GDP에 한 0.3에서 0.4% 포인트 정도 더 하락시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보고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중국의 이런 압박이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는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지방 경제 위축이 당연히 되죠. 특히 중국 관광객이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홋카이도나 이제 오키나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지방 경제가 지역 경제가 좀 문제가 되네요. 초토화되겠죠. 이제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그렇죠. 그 문제가 되겠죠.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는데. 뻔한 예상이잖아요. 중국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 임대 사업 같은 거, 또 호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되죠. 그러면 일본의 리츠 상품들 수익률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금융 전반으로 또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광객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대한 관광 산업,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의 재정, 그다음에 이런 리츠 상품에 대한 수익률 하락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일본의 이제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이제 외국 관광객들 너무 많아서 오버투어리즘 걱정한다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해소는 되겠네요. 보니까. 이게 그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 그 일본에서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이게 해소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고궁에 앞에서 중국 관광객이 응가를 했던 네. 뉴스가 최근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일본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온다고 해요. 이런 오버투어리즘이 없어지면서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서구권 관광객의 이제는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물론 1차적으로는 경제적 타격은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는 또 반사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본 내에서는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한원령 경험에서 알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케이스라면 일본에서 자세히 연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네. 그죠? 심지어는 12월에 이제 중국에서 일본 만화 영화 짱구는 머물러 이거 개봉을 했었는데 이것도 연기됐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연기되고
유학자 재령을 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일본 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이 12만 3천 명이 넘었어요. 이게 전체 유학생의 36%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이 유학도 굉장히 까다롭게 할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유학자 재령까지 내리는 거 보면 이제 장기전 준비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네. 한한령도 뭐 거의 7, 8년 갔잖아요. 지금도 일부 남아 있고 이거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이 정말 돈 많이 씁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복도에 지나가면은요 정말 많아요. 중국 유학생 정말 중국어로 대화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 이제 중국 유학생이 만약에 중국 당국에 의해서 만약에 일본에 가는 유학생들이 만약에 멈춘다라고 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일본 대학의 재정 자립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했잖아요.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가 먼저 시작돼서 대학에 특히 이제 지방 대학의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제는 중국 유학생으로서 메꿔줬는데 중국 유학생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역시나 대학에 대한 특히 이제 지방 대학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도 뭐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조사에 의하면 이 중국 유학생 한 명이 수천만 원을 쓴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네, 그래서 지방 경제에도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고 특히 이제는 일본에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일파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유학생이 일본 와서 일본에 대한 우호의 그렇죠. 영향을 받고 이제 중국 가서 엘리트가 돼서 한마디로 일본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고리를 중국이 만약에 끌어낸다 그러면 당장은 눈에 안 보이는데 10년, 20년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런 중국 유학생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제재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무역도 그래요. 지금 중국 CCTV가 뭐라 그랬냐면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일본 상품이 중국에 많이 들어온다. 이거 상당히 뭐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죠. 지금 일본 SNS 특히 이제 그 중국 쪽이죠. 중국의 또 SNS를 둘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중국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도꼭지 잠그면 일본 제조업 초토화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네요. 두 가지 측면이죠. 일단 수요 측면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일단 일본으로의 관광객들, 그다음에 유학생들을 막는다 중국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일본의 소비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중국 유학생이나 관광객들이. 또 하나의 이제는 문제는 공급 측인 거죠. 말씀 주셨다시피 이 중국이 만약에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재를 만약에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망을 또 교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 측과 공급 측 둘 다 이제 중국이 이제는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는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히토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중국의 전략 자산이잖아요. 네. 이미 사례가 있었죠. 2012년도, 10년도 그때 센카쿠 열도 이 분쟁이 있었을 때 중국이 당연히 이제 히토류를 전략화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제조업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중국산 리튬, 그다음에 이제는 코발트라든지 이런 어떤 원자재들 이거 가지고 또 중국이 문제 삼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일본 제조업에 대한 연쇄 도산도 심하면 일어날 수 있다. 이 공급망 교란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국에서 하네스라고 해서 전선 뭉치가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 컨테이너 벨트가 딱 멈췄었잖아요. 그때 이제 셧다운 됐었거든요. 그때 현대자동차가 깨달았던 것이 SCM,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래서 그때 공급망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해서 그렇죠. 다양화해야지, 그때부터 현대자동차가 SCM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렸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일단 중국이 이제 수출 하나, 뭐 원자재, 부자재 이런 거 수출 안 하면
일본 제조 전반에서 이제는 셧다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일본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무역 문제, 경제 문제에서도 이번 이 이슈가 큰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망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적인 제재가 굉장히 뭐 중요하긴 한데 이건 소프트 제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하드 제재가 뭐가 있냐면 군사. 아 맞습니다. 예. 그죠. 군사 압박이에요. 중국 해경 함선 편대가 16일에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을 통과했고 이 한다는 것만 자체도 벌써 뭔가 무력 시위를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중국 인민해방군도 17일, 19일 날에 거쳐서 서해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건데 군사적 무력 시위까지 중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입체적으로 강경하게 나온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우려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군사 충돌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색지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해서 일단 센카쿠 열도 그 근방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력화하는 전략들을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무서운 전략인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약간 놀림도 돼요. 니네 해역도 못 지키면서 무슨 대만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우리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중국의 이제 도발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복합 위기로의 이제 전환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 보고 있는 게 외교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봉쇄하고 있죠, 중국이 일본을.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마지막이 트리거가 바로 이제는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각으로 묶어갖고 이제 일본을 압박하는 케이스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이제 기선 제압. 이번에 안 잡아놓으면 얘네 또 무슨 말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정권 초반에 잡아놓겠다라는 강경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국제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 어떻게 될까를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100% 우리도 안 좋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만 안 되죠. 중간재 다 끊길 거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일본, 중국, 한국 같이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위기로 보는 거죠. 예, 이게 한 국가로 해서 리스트 프리미엄이 확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돈 안 들기 시작합니다. 투자 안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단순히 뭐 중국과 일본이 부딪히면 우리한테 반사이익 누리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너무 편피적이다. 단견이군요. 예, 저는 그건 아니라 보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중국과 일본이 뭐 조금이라도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앞서서 제가 한한령과 비교를 했는데 이제 사실상의 뭐 한일령이에요. 일본에 대한 중국의 굉장한 압박인데 이게 비슷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2012년 좀 아까 말씀드린 센카쿠열도 이게 2012년이거든요. 지금부터 13년 전 일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그때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그때도 뭐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 그때처럼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중국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데 2012년 당시에 어떤 현상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복귀하고 있어요. 언론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이게 단순히 반일 감정을 넘어서 폭동이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물리적인 어떤 폭력 행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공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되는 전소 사건도 있었고요. 중국 내에 있는. 네, 중국 내에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 자동차가 돌아다니면 일단은 중국 맞아요. 국민들이 테러 약간 폭력을 행사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저는 기억나는 게 저 중국인입니다. 나 중국인이고 그냥 일본 차만 타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민중들이 맞아요. 군중들이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막 때리고 이런 어떤 뉴스도 이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보면 직접적인 일본 자동차에 대한 매출이 그 당시에 반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50%확 떨어졌었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 자동차에 대한 수출 급감, 그다음에 생산 차질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세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인 거죠.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바로 관광 산업에 대한 무엇보다
통관을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무슨 상관이냐? 우리도 당연 케이스인데 근데 그 당시 2012년도에도 똑같이 중국이 일본 쪽으로 했었거든요. 뭐냐면 통관을 지연시키면 신선식품은 창고에서 썩습니다. 그렇죠. 예.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 기업들한테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됐었고 2012년도에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다카이 총리의 발언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대만과 이 대만 양안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일본이 개입을 하면 중국이 이제 화를 내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엔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정부는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일단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은 일단은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대화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 마침 22일에 남아공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때 이제 다카이 총리가 참석을 하고 중국의 리창 총리가 만나서 만남을 모색하는 건 일본 측에서 이제 뭐 약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상간 만남이 성사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중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봅니다. 안 만날 거다. 이게 만나더라도 풀 어사이드 방식, 그러니까 복도에서 그냥 한번 지나치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뭐 요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안 할 수도 있고 정상회담은 저는 불가능하고 그냥 풀 어사이드 방식으로 해서 복도에서 지나가다 만나는 형식, 이런 형식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까지는 비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감정 상태로 본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로 민족 간의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죠. 자존심에 대한. 역사적으로 봐도 중일 갈등이 있잖아요. 최근에 오늘도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베이징에서 그 실무진들의 회의가 한 번 있었죠. 근데 사진 보도가 됐었는데 일본 당국 담당자는 숙이고 있고 중국 담당자는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위 쳐다보고 있고 지금 일본 언론은 그 되게 지금 자존심 상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G20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여기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과연 이제 중일 정상이 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될까? 저는 봤을 때 좀 난감하죠. 난감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카이치 총리의 좀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허리 굽히고 들어가면은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확 떨어질 겁니다. 초기 지지율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의외적으로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강경한 이미지를 벗어난다 그러면 아마 일본 내에서도 지지 세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빠른 시간에 봉합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은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정부가 이제 이게 장기화되는 것도 우려하고 분명히 있을 거고 중국도 이제 장기화 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면 지금까지는 보면 외교적으로 보면 이제 여행 자제시키고 뭐 교육부는 뭐 유학 자제시키고 다른 부처들도 이렇게 나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제재들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관세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해관 총서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통관 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이제는 경영 묶어놓고 막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사실 물류비도 그러면 일본 기업들은 많이 들겠죠. 또 한 가지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썩어지니까 비용이 더 추가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나라 한한령에서도 있었거든요. 또 하나가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영업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세무당국이 계속적으로 깐깐하게 그런 겁니다. 아직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이거 완전히 중국에서 한한령 때 당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툭하면 세무조사 나오고 툭하면 영업정지 때리고 툭하면 뭐 나와서 못 살게 구니까 이거 어떻게 장사합니까? 철수했잖아요. 다 철수했죠 결국에는. 이게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일본 기업도.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본 기업들이 아마 한한령을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연구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한한령이 했는지. 그래서 그게 똑같이 아마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는 파노라고 얘기하죠. 특히 이제는 그 유통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노의 허락 건수가 확 줄 거다. 우리나라 이 파노 따기 위해서 얼마나 게임 업체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게임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호를 이게 라이센스를 안 주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이 열어줬더라고요. 판호 이제 라이센스 많이 줬는데 근데 일본 기업에 대한 이런 라이센스가 허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뭐 게임도 될 수 있고요. 문화 콘텐츠가 될 수가 있겠죠. 짠건 못 말려. 예, 짱구를 못 말려. 이런 맞나요? 것도 못 틀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 문화 쪽에서도 이제는 검열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죠. 예, 이런 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남영 당시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엔터 기업들이 맞아요. 중국에서 제재당하면서 중국에 대한 매출이 쫙 끊기면서 근데 사실 이거 전화위복이 된 게 중국 끊고 글로벌에 더 박차를 가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일본 아마 분명히 그걸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할 텐데. 근데 마침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카지 사나 일본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70%예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텐데 정치적으로 이제 일본 내부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이제 해법을 잘 이 솔루션을 찾아야 네. 지지율을 유지할 텐데 크게 훼손되지 않을 텐데 이 문제를 좀 걱정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카이치 내각은 특히 물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는 신임 총리가 나온 다음에 일단은 허니문 시기가 끝난 다음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게 일본의 어떤 정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유가 뭘까라고 본다 그러면 과감한 재정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사나이 리즘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사실 이제 재정을 풀었잖아요. 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심성 복지 정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본다 그러면 과감한 보조금 정책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월급이 그대로인데 물가가 치솟으니까 나는 실질 소득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메꿔줘야 된다 정부가. 그래서 이제는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일본의 채권 발행이 높아지는 부분 맞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일본의 과감한 복지 정책들, 과감한 보조금 정책들이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고 그다음에 임금 인상에 대한 드라이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는 그 경제 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을 탈피하자라는 그 아젠다, 그 표가 일본 국민들한테 굉장한 지금 공감을 얻고 있어요. 어필을 하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언제까지 중국의 공급망 안에 일본 경제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이번 기회에 끊어내자라는 게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이제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공감을 얻고 있으면서 지금 국민의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제스처가 좀 나긴 나왔었죠. 과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를 또 따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일본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중일 갈등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일본도 뭐 고민이 많을 텐데 일단 한남영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중일 관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긴장 속에 경제적인 파장 요인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